제가 다시 봤더니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예술 작품을 보면 이게 어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또 공통된 그런 정서들이 흐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대중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긴 한데요. 어떤 대중이 권위를 가질 수는 없을까? 이 건축가, 물론 뒤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일반 대중과는 어떤 우리 일상생활과는 건축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떤 건축의 외연을 확장하는 어떠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대중이 생산해내는 문화의 가치나 혹은 대중이 권위를 전문가가 독점했던 권위를 대중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했었고요. 왜냐면 이 현대에 있어서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라고 번역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중문화도 여러 어떤 산업이라든지 숨어있는 어떤 산업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문화, 뭐 팝아키텍처처럼 어떤 대중문화가 어떤 권위를 좀 획득을 해서 이러한 권위에 좀 균열을 내면서 건축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좀 있었고요. 이런 질문의 연장에서 하나씩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끝나. 예. 그러니까 어떤 오르테가 이 가세또 대중의 반역이라는 책에서 대중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없이 무의지어 나가는 대중에 대한 어떤 귀족 문화에 대한 반대로서의 대중문화에 대한 로우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이 갖는 파급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일반화된 질문으로 따지면 엘리티즘과 맞들리는 순수와 대중 이렇게 얘기할 수 크게 있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순수와 대중의 순수문학, 순수예술, 대중문학, 대중예술, 또는 엘리트 문화, 대중문화 뭐 이런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는 그거를 하이브라우, 로우브라우라고 그러죠. 그죠? 예. 하이브라우, 로우브라우라고 그래서 하이브라우와 로우브라우를 이렇게 매개시켜주는 게 이제 뉴욕의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너무나 다이제스트 오가된 뉴욕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 예술이나 고급의 문화를 좀 더 풀어서 대중들이 흡수하도록 했고, 그래서 대중들이 그것을 흡수하면서 좀 더 이제 그 둘 간의 격차를 줄여주거나 또는 대중의 문화적인 감성이나 감각들이 교육되거나 좋은 방법으로 말하면 수준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건축이 또는 순수 문학이 또는 순수 예술이 또는 엘리트 문화가 확장되는 거냐 파괴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뭐 팝아트나 또는 팝아키텍처나 등등 얘기를 한다면, 이 팝아트는 대중이 예술을 확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새로운 시대의 감동과 새로운 세계 속에서 예술의 근거나 예술의 출발점이나 예술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어서, 꺼내어서 예술가는 예술가로 존속하지만 대중으로부터 영감이나 어떤 에너지원을 얻은 것이 왜 예술이 확장됐다라고는 보기 힘들고, 세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예술의 형식이 또는 성격이나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나 확장이라고는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게 이제 대중들이 아무래도 대중 코드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옛날 예술에 비해서는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다 그래서 그게 예술이 확장됐는지는 의문이고, 대중이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건축이든지 어떤 그동안에 소위 말하면 엘리트가 존중했던 문화나 이 영역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게 확정될 거냐 또는 그게 파괴되거나 또는 변형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살해되거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중이 예술계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균열을 내거나 가져와서 그 순수 예술의 방향이나 그 순수 예술의 성격을 변화시킨 적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노벨문학상을 쓰거나 한강인의 소설을 써서 상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적인 파급력은 컸다가 적었다가 할 수는 있지만 또는 톨스토이 소설이 뭐 대중력을 가지고 있다가 못 가지기도 하고 하루키 소설이 그렇다기도 하지만 그게 곧 대중이 이 엘리트 문화 또는 엘리트라는 용어보다는 엘리트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의 영역을 권력을 균열내거나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너무 고전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철학의 순수가 있듯이 소크라테스도 있겠죠. 최고의 봉이 대인들이 그 철학에 들어간다 해서 권위를 얻어낼 수 없듯이 바하의 음악도 있고 대인들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바하를 이렇게 균열내거나 그럴 수는 없듯이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인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논점은 그거죠. 하이브라우가 로브라우에게 존재했던 시대에는 그게 긴장이 존재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영감을 주거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극이 됐겠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고 이 혼용화된 시대라 과연 무엇이 고급 하이 아트냐 로우 아트냐 또는 포퓰러 아트냐 대중 아트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면 갈수록 나누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고급 예술을 해왔던 예술가들의 그 설 위치가 대중에게 이제 얻지 못하면 옛날에도 그러긴 했지만 이제는 거의 그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체를 타지 않으면 이건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맥루한 얘기처럼 매체가 곧 매체인데 매체와 이게 등을 돌리면 이건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는 유령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 정신의 고도의 그 상승들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사유들, 감각들, 이 질서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고 성립하기 힘들어서 이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그 멸종 직전에 멸종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누군가는 가난하게 고집스럽게 지속해 나갈 그 정신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대중의 문제하고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대중이 이제 끼어들어서 금방 말한 권력의 문제나 이런 등등의 문제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안 맞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출현하는 방식은 이제 대중 손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 속에서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변형되거나 또는 얼마나 그 순수한 형태로 잔존할 수 있는가가 큰 도전이라고 보죠. 그 질문에 아까 말한 그 확정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불가능한 질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내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대 자체가 그 지금 두 개의 대결을 놓을 수 있을 만한 시기를 이제 지나버린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그렇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예술로만 따지자면은 팝아트 말고 다른 예술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매체에 올라오는 것들은 다 팝아트고 상을 받는 것들도 대체로 다 팝아트고 너무 속상했는데 안 되겠다. 응? 네. 좀 전에 그 뭐라고 그러지 이 대중의 보편적 감성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칸트가 말한 그 공통 감각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아르마나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연결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보편적 감성이 예술의 감각 속에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컨대 바하나 뭐 누구 음악을 들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과학뿐만이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고 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그 보편적으로 없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감각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거나 그 영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 감정이 보편성이 있어서 웅변적이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문화가 일종의 그 참칭을 해서 대중화시킨 거죠. 그 다이제스트화 시켜서 모든 대중이 이제 과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과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보편적 감성이라는 문제 또는 예술의 확장 또는 건축의 확장의 문제 이 두 문제는 질문이 구성이 안 되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중의 보편적 감성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걸까요? 대중의 보편적 감성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중이란 말도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는 할리우드 무비에 속하는 거죠. 우리 영화를 예를 들면 할리우드 무비는 이제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대중영화가 되고 대중예술이 되지만 뭐 장리 고다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최근에 알고 있는 어떤 뭐 감독 얘기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제에서 뭐 최고의 상을 받은 작품들은 절대 대중영화 될 수 없고 우리나라에도 대중영화관에 안 걸리죠. 그건 금방 말했듯이 이 대중하고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서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 점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중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좋아하는 감성은 있어요. 옛날부터 뭐 그걸 키치라 부르기도 하고 대중들은 수많은 대중들이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이거는 예술도 아니고 수준 낮고 이 교육대에서 감각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소위 말하는 예술을 한다는 거는 영화 감독들은 그건 그냥 쓰레기로 보죠.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대중들은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문제죠. 근데 그 문제로 영화 예술이나 또는 그 문제로 시의 문제나 그 문제로 철학의 문제를 건드릴 수는 하나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고. 근데 수잔 손탁은 이미 그 하이브라우와 로우브라우를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가슴 아프고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은 하이브라우와 로우브라우가 있을 때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긴장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나 영감을 주고는 받았겠지만 이제 하이브라우가 로우브라우가 긴장을 가질 정도 소위 말하면 균형 지점을 넘어서 버렸고 하이브라우는 거의 이제 연명한 수준이거나 특별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극소수에 의해서만 계속 살아갈 상황에 마주쳐서 이제는 그 두 개의 관계를 원할 수준을 지나가 버렸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개의 영역이 수잔 존탁 얘기처럼 없느냐라고 나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다더라도 여전히 그쪽에 아까 말한 영화가 대표적이듯이 그 구체적으로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두 개는 결이 다른 거고 레이어가 다른 거라 이것들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문학도 마찬가지고 뭐 건축도 모든 문화나 마찬가지인데 건축은 훨씬 더 대중적일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간 지났던 인간의 그 높은 수준에서의 감각과 사유들은 여전히 존재하죠. 대중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대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그게 도구로 말하면 빌딩에 속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문화교육,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리버럴 아트를 통해서 대중들이 그 영역을 이제 드디어 알 수 있게 눈을 개안시켜주는 거죠. 그 개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존재해봐야 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누군가가 소화시켜서 전달해주는 아까 그 미들브라우에 속하는 미국의 뉴요커들이 뉴욕타임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소멸해버렸으니까 두 영역이 있을 때는 그게 필요했지만 두 영역의 힘의 균형이 이미 다 깨졌거나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고 그래서 예술이나 철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중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인간의 감각의 최고의 높이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추구하는 거지
대중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라든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영역은 나는 평생 존재한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그 역량이 떨어지고 옛날에는 세계에 대한 역량이 컸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극소수로 이제 잔존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막 공유되는 그런 형식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건축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깊이를 건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깊이 있는 모든 높이 있는 예술은 그거는 확장이 아니라 소멸이거나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분리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이쪽은 이제 그 소멸될 가능성의 측면이 있는 거죠. 확장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확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문화조 선생님이 질문한 것이 질문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확장에 대한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썬양을 대중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썬양을 먹게 하기 위해서 대중의 어떤 기호를 탈 수는 있다 하겠지만 그건 기술의 문제고 그 문화적인 또는 그 대중의 관심을 대중화시키고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가들의 관심이지 실제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예술을 만들겠어요.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그건 대중예술이죠. 그건 대중예술. 대중가요. 그러니까 파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한 음악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런 감독이라 보는 거죠. 이제 너무 대중성에도 성공하고 예술성에도 성공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다른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우로 이제 봉준호를 얘기하는 거죠.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그렇지만 장르화 될 수 없는 그러면서 여전히 이 대중예술에서는 불편한 그 각각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이 가능성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얘기는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런 가능성들이 또 앞으로 계속 있을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술가는 봉준호를 향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대중의 관심하고 무관하게 자기 외일을 갈 것이냐. 그렇죠. 대중의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지 않고 작업하는 예술가가 있다면 나는 후자가 절대적 다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happen to be 그 대중화될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봉준호도 대중을 위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봉준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그렇듯이 많은 감독들이 그 대중을 의식하면서 만들지는 나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건축가를 디스플린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건축가를 양성하는 이제 유럽의 기준을 보자면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보자르와 이제 폴리테크닉이 있는데 보면 그 엘리티즘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서 어떤 대중화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폴리테크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건축의 특성이기도 한 거, 왜냐면 가장 일반적인 가장 어떤 일상에 가장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 중에 예술이 건축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화된 어떤 기술로서 표현되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길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술로서의 건축, 그러니까 건축의 그 예술로서의 건축을 지향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한편으로서 이렇게 이게 어떤 그 폴리테크닉의 어떤 길과 같이 이게 어떤 대중화된 이게 대중이란 말이 조금 지금 좀 거부감이 있는데요. 어떤 일반 네. 그 어떤 그 무리로서의 그냥 어떤 지향적 없이 어떤 무리로서 그냥 존재하는 그런 대중이 아니라 그 어떤 엘리티즘에 대한 좀 반발이라든지 어떤 정말 그 아르누보 그 보자르의 어떤 그러한 그 마스터 아키텍트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 말고 좀 어떤 유하고 좀 그런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길이 없을까라기보다 예. 그런 길밖에 지금 없죠. 그래서 지금 마스터 빌드나 마스터 아키텍트를 꿈을 꾸면 이미 뭐 시대 창조적인 생각이라거나 지금 우리나라 젊은 건축가들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지금은 그게 대세고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건축가는 지금 성립하기 힘든, 존립하기 힘든 지금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그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어요. 예. 그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자는 문제와 폴리테크닉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축 역사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그 기라성 같은 건축가와 건축 지식인들이 루도프스키의 그 건축가 없는 건축에 그 매료되었었다고요. 그런데 보자르가 되든 폴리테크닉이 되든 물론 미국도 폴리테크닉의 전통이 있죠. 그렇게 되든 그것이 하나의 디시플린화되고 전문화되고 라이선스가 되는 순간 이거는 대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전문가 일종의 길드인데 그 길드가 깨지면 이제 건축이 완전 대중화되겠죠. 근데 대중화란 이름으로 대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대중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교육이나 디스플린 자체는 이미 대중화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폴리테크닉이든 뭐든 이미 엘리트란 말이죠.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건축사 라이센스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딱 분리되어 버리면 대중화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대중을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대중으로 내려가서 대중이 원하는 욕망을 읽어내고 대중을 따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그 건축 없는 건축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건축 없는 건축은 이제 익명의 그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원초적인 기술과 습득되어 나오는 전수된 기술들로 집어짓고 그것들이 공통된 지식과 감각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세계의 그 상이거든. 그 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매료됐던 거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이제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자본주의나 상업 시대로 흘러가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면 이미 대중적이지 않은 건축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중화되느냐, 어떻게 하면 뭐 그거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대중화되느냐, 어떻게 하면 비대중화되는 거꾸로 말해서 대중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성립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는지 없는지가 더 궁금한 질문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대중화되느냐의 질문은 이미 게임 오버라고 하는 말, 그 시대가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그 임계점은. 그러니까 질문이 뒤집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건축 용어 해설, 보자르와 폴리테크닉 각각 뭐예요? 보자르는 그동안 해왔던 그 건축의 길드식, 예술과 대비하는 장인식 프로포션과 형식에 맞춰 그동안 쭉 내려왔던 보자르의 알베르트 방식 그걸로 이제 했다면 폴리테크닉은 기술 쪽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해왔던 형식주의로 벗어나서 기능과 기술에 따라 교육시키는 학교죠. 그게 나중에 이제 통합대에 따라가는 게 바우하우스겠지만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미국은 유럽은 잘 모르겠지만 건축가를 교육시키는 건축대학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제 졸업하고 건축 직능인을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건축가를 가르치는 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이학이라든지 몇 대학들이 토프 유니언이라든가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건축가 졸업해서 건축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만 보면 직업에 들어서 길드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는 예술가 건축가를 키운다면 하나는 건축 직업인을 키우는. 근데 건축 직업인을 키우는 폴리테크닉 쪽으로 이제 다 흡수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외롭거나 예술가가 되는 마스터 아키텍처를 그렇죠. 고전적인 예술가로서의 건축가의 그건 세계는 위태롭죠. 지금 그거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질문이 거꾸로 된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사실 근데 그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도 교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건축가를 키우는 지금 그런 대학이 굉장히 이제 없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없는 인정에 거고. 맞춰서 다 결과한다는 것은 이걸로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지. 폴리테크닉만 있다니. 그것만 있는 거죠. 정확히 폴리테크닉. 그것만 있는 거죠. 보자르 스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폴리테크닉 스타일, 그 폴리테크닉적인 건축 대학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한 개인 뭐 가르치는 한 교수의 어떤 역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뭐 불가역적인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건축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다고 봐야 되는 이 거예요. 많은 부분은 좀 이런 복합으로 그냥 직접적인 얘기를 써서 미안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책임이죠. 서울대학교가 인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5년제에서 모든 교육을 인정에 맞춰서 가자. 그러면서 인정 안에서도 좀 숨을 쉬게 하자라고 꿈을 꿨지만 오늘날 보면 내가 재작년에 뭐 지방의 국립대 뭐 살 때서 그 졸업 학생 작품 크리틱을 몇 대학을 갔는데 지방이나 서울이나 작품을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전시도 똑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알다시피 HDC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건축이란 뭐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건축 역사 필요 없어요. 이 폴리테크닉이 뭐게 필요하겠어요. 인정에 맞춘 것만 잘 습득하면 되지 건축이 무엇인가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이 똑같아졌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런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그건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근데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뭐 이런 분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건축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는 학교가 아닌 대안교육 그걸 만들어서 건축가 교육을 하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으로서는 하기 힘들거나 혹은 뭐 오픈 아키텍처가 한다거나 이렇게 비제도권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제도권에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인정을 안 받으면 대학이 생겨볼 수 없고 학생이 안 들어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인정이라는 문제하고 이제 딱 결부되어 있어요. 대학의 생존 자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도권 교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아무리 교수가 역량이 강해도 그 짧은 시간까지 짧은 능력으로는 건축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축가 교육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좀 냉정한 말이지만 직업학교다. 인정으로 다 바뀌어서 인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도 허급 취급하고 인정 시설을 받아서 인정을 또 받아야 되고 그게 온통 학교로 끌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 버렸기 때문에 강사가 가서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사도 그 인정에 맞는 쪽을 안 가르치면 잘려요. 승리받는다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대학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제도권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봐요. 세상이 정반합이라고 왜 제도권, 비제도권, 보자르, 폴리테크닉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세력이 커졌다가 왼쪽 세력이 또 죽어들었다 커졌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데 그 저항으로 뭐 예를 들면 오픈 아키텍처 스쿨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개인적 욕구들이 한쪽에 모여서 그게 다시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희망을 그냥 그 바랄 뿐이지 않을까. 또 어느 시절에 또 되면 또 그걸 또 욕망하는 그룹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낭만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낭만이. 그거는 예컨대 아까 말한 그 원리가 음과 양이나 뭐 이 불관계가 서로 그 역동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달처럼 죽었다 차다 뭐 이런 식이 않겠냐 하지만 기술은 한 방향밖에 없어요. 자본의 힘도 한 방향이고 그렇듯이 그 역사의 무차별적인 방향들이 하나가 있고 그 방향과 무관하게 흔들거리는 인생의 그 갭들이 있죠. 그런데 그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어요. 가차 없어요. 그게 이렇게 되고 나면 비제도권이 또 되겠다. 그 방향은 그러면 계속 뭐 매 시간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지만 슈퍼 휴머니티라고 얘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성 자체를 넘어서는 얘기로 그냥 치닫고 나면 없는 마지막의 희망으로서 이런 그 보자르가 대단한 거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개인의 인간의 욕망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최후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한 곳에 남아 있을 때까지는 불씨가 안 꺼질 때까지는 인간이고 그게 이제 아웃되고 기술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인간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는 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대학 교육을 완전히 이제 유명무실하게 곧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 교수가 필요가 없어요. 강의도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 학원 교육 제일 잘하는 놈이 지배를 해버리면 대학 교수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학 교육이 더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그게 인간하고 상관없이
엉뚱하게 새로 가는 거를 만들어줄 여지는 난 있다고 봐요. 비제도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아까 던졌던 이쪽 세력이 이렇게 왼쪽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걷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폴리테크닉이 이제 거의 다 차지했고 한쪽 방향으로 하지만 기술이 또 다른 우회로를 열어줘가지고 개인 간의 소통과 개인 간에 대한 모임 같은 걸 만들고 소위 이제 예술은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어떤 문화의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인들이 다시 회복해내는 그런 방향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그런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걸 갖다고 낭만화 시킬 수는 없는 게 이제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시장이 없으면 이제 승리할 수 없고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시장이 되는 거죠. 개인이 완전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개인이 유튜브를 스스로 보면 그러니까 유튜브 개인이 스스로 또 매체를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늘 여전히 있지만 그게 이렇게 보편적이지는 않고 대다수도 아니고 굉장히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의 문화현상이라고 나는 봐요. 앞으로 뭐 1인 매체 유튜브가 다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매체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일단 매체력을 갖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교수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개인 교수들은 그런 어떤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제도나 환경, 사회가 규율을 하고 있는 방식대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건데 그게 개인화되면 사실은 거의 다가 개인의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도 그리고 여기 선생님도 다 대학에서 가리키잖아요. 그 욕망이 있잖아요. 제도의 그 5년제 인증 프로그램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근데 개인 채널이 생기고 그게 한다 그러면 각 교수들은 개인의 의지를 송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사실은 또 다른 굉장히 훨씬 더 막강하게 다수의 큰 채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카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나는 늘 생각해요. 그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요. 그게 혁명적일 수도 있고 폭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찬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코로나 그런 점에서는 나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교육도 흔들거리게 만들고 사회도 흔들거리게 만들고 그동안 해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근데 그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뭐 지금까지는 그 가능성들이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거나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잠깐 또 텍스트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그 세 가지 건축과 건축 작품을 빌어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챕터인데 첫 번째 건축을 물을 때 문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데 문헌하면 저희는 교과서적으로 배운 건 비틀비우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선생님께서 그 텍스트에서 밝혔듯이 시인 호모를 위시로 해서 아키텍처에 대한 시원을 따져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건 시작하다, 통치하다, 뭐 으뜸짓기다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집과 건축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건축이 집으로부터 왔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 건축이 어느 순간 태어난 거였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었던 거고 그랬을 때 그 여기서 보면 신기한 거는 그런 어떤 시원이 궁금한 건데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집이 먼저고 건축이 나중이라면 태어났던 일시가 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졌는데 여기 또 시원을 물어요. 그러면서 경이다, 경이. 이게 영어로 원더다. 하이데거의 말이에요. 하이데거는 경이라는 근본 기분과 보통의 놀라움을 구분하면서 이 경이가 그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개념이 건축의 시원, 아키텍처가 경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러모의 토마스 하니슨 글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내가 번역했으니까 자세히 아는데 이제 그 칸트도 첫 문장이나 데카르트도 그런 첫 문장을 이렇게 인간의 그 모든 알에 관한 욕망이나 알은 원도에서 시작된다. 그럼 칸트도 그런 거를 썼고 뭐 헤겔도 그런 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썼죠. 이게 경의가 없으면 호기심이 없으면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건축에서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열어주는 것이거든. 사물을 새롭게 하는 건데 그리스가 이제 서구 문화의 경전화된 거죠. 지금은 경전이라고 봐야 되죠. 원래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는 지금 서구인들이
그거를 하나의 강화시킨 그리스어죠, 그죠? 본래의 그리스어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어를 이제 받아들인다면 그 그리스어는 모든 것들을 경의의 근본 기본 속에서 열었는데 그게 곧 아르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의 출발은 그 경의가 없으면 출발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경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르케와 테크네의 조합이 아키텍처인데 그 경의를 모든 시작으로 보는 건 아르케의 기본으로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죠. 모든 것들은 시작이다. 그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경의가 포에시스는 곧 경의로부터 시작. 출발되는 거죠. 그게 아르케. 그럼 이제 아키텍처의 시작이 그 경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아키텍처가 아니라 다른 시작도 포에시스도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거니까 아키텍처만의 시호는 아니고 그렇죠. 아키텍처의 아르케에 해당되는 것의 시호는 그런 거죠. 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르케. 테크네의 시호는 또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태권에도 그 경의와 맞물려 있어요. 태권에도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는 기술과 예술이 미분화된 상태거든. 지금이 미분화된 상태 아닌가요? 지금은 예술이고 기술이 있죠. 근데 기술도 어느 설정에 가면 예술. 그 적분화된,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미분화. 미분화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하고 아르스 뭐 저쪽은 태권해주고 그죠? 음. 그때는 아트와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구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테크네 안에는 그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아트와 테크놀로지는 조금 전에 말하는 포에시스에 가까워요. 근데 포에시스 중에서도 아르케라고 하는 테크네가 된 것이 건축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테크네는 아르케와 끊어진 게 아니라 테크네 자체도 포에시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의 어떠함이 아르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르케와 테크네가 들어붙었다고 봐야지 그 두 개 분리돼서 그거는 순전히 기술적인 것이고 아르케는 그 근원에 가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건축이 집합된 거다라고는 할 수 없죠. 모든 테크네는 그 당시는 영어로 프로덕션인데 프로덕션이란 말이 프로 앞에 뭔가를 내어놓다 해서 생산, 우리나라 생산하면 나쁜 말로 들리지만 태어나생이에요. 출산한 산이에요. 이게 포에시스라는 뜻이거든. 근데 생산이라는 낱말을 사람이 듣고는 그 느낌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지, 오늘날은. 그게 언어가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생산이라는 낱말은 어마어마한 말인데 포에시스의 기원이 생산이죠. 프로덕션인 거예요? 그렇죠. 프로듀스예요? 네, 프로듀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덕션 하면 생산하면 이게 저급하게 그렇죠. 그게 이제 타락한 거죠. 언어가 타락하게 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의 그 뜻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무언가 이제 창발적이고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그걸 생산 이거 그렇죠. 뭔가 생산도 맞는 얘기가 타연화 생자에. 맞는데 출산은- 그게 우리가 이게 오염을 그렇게 해서 언어로 오염시킨 거죠. 공장 제품으로 그냥 생산. 음. 그게 참 인간이 모든 것을 타락시키듯이 이 타락시키면 또 새롭게 그 구원해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시인의 작업이고 예술가의 작업은 끊임없이 경의를 유지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인간에게 새로운 기분을 바꾸어줘서 세계를 달리 보게 만들고 삶을 달리 보게 만드는 게 아직도 그게 예술이거든. 예술은 예술을 규정하는 게 주로 그거죠. 삶을 달리 보게, 세계를 달리 보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면 경이롭게 그렇죠. 신비롭고 경이롭게 나타날 때 모든 것은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게 페이지 수가 71페이지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완전 기원의 어떤 아르키까지 간다 그러면 경이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출연하는 걸로 쳤을 때 건축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건축이 무엇인가를 묻는 첫 번째 건축은 문헌으로부터 왔을 때 비트루비우스의 10서, 건축 10서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그 경보선, 커미타스, 경이 말씀하신 거에서 좋아요. 좀 연결되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이 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경악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경의의 축복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그 시온으로서의 경의가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바로 드러나진 않으니까 어떤 경악의 위험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경의가 이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하늘의 시가 네. 이렇게 나오고 정확하게 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건축 현실이 어떤 경악스러운 현실인데, 아 위험하니까 거기 뭐가 있을 수 있다. 네, 오히려 우리가 기회다. 네, 어떤 경악스러운 현실 위기야, 속에서 코로나 안에서 기회가 있다. 네. 어떤 어떻게 보면 어떤 건축의 경이, 어떤 근본적인 이제 자꾸 이런 어떤 위험한 단어를 쓰는데, 어떤 근본적인 건축의 근본성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오히려 여건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들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얘기 했었죠. 네. 지인 얘기할 때 오히려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찬스일 수 있다. 근데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축복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말 이런 경이로서의 건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현실인데, 그 열악한 현실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는, 어떤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신의 문제라 생각돼요. 정신. 그 성경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찾는 자와 두드리는 자가 없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그 와인에 대한 가난의 소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박완서 소설에 도둑맞은 가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가난한 영혼이 없어서 그런 거죠. 다 가난한 영혼에 때가 끼고 기름을 껴서 그런 그 여지가 있어도 안 찾고 안 두드리기 때문에, 찾고 안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고 뭐 누군가 찾겠어요? 정신이 이제 소멸해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다른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같은 문장에 이건 그냥 몇 가지. 존재는 하이데거 얘기예요. 존재는 우리가 존재자를 지배하려고 할 경우에 존재자에게서 빠져나가 버리고 자신을 은닉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은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 혹은 존재 혹은 뭔가의 근원에 대한 것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건 아니잖아요.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지배는 뭘까요? 제가 이 문장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배의 욕망은 이제 소유. 지배의 욕망은 이제 그 서구의 몰락을 쓴 슈펜글러 얘기도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인간의 눈은 지배적이에요. 모든 인간의 눈은 모든 자기 바깥을 대상화시키거든요. 네. 대상화시켜서 거리를 두고, 그러고는 거리를 두고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사냥물로 삼는 소유물 대상화시켜서 지배하겠다. 그게 이제 지배거든요. 지배는 항상 그 영어로 subject를 자기 아래 두려고 그런다. 예, 자기가 지배를 손을 놓아야만 보이는데, 지배하겠다는 것은 지배할 수 없는 것을 지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지배할 수가 없어. 지배하는 대상의 그 지배자 욕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들은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은폐하는 방식으로만 출현하는데, 그것은 지배하고자 하는 시선과 욕망 속에서는 포획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은폐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하는데, 그건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배하는 대상이 머물러 있고, 그게 욕망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배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모든 것들, 대상하시는 모든 것들, 거리를 두는 모든 것들, 경험의 대상이라기보다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주의나 모든 것들의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전락해버려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봐야죠. 우리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세계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서 니체가 말하는 마지막 인간이 되게 됐고, 슈펜글러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눈의 지배로 인해서 서구가 몰락하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이 되는 거죠. 그 문장에 이어서 오직 아까 저희 문화선 선생님이 읽었던 문장인데요. 경악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경의의 축복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은폐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그 위험성 안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거를 두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드린다라는 건 존재자에서 그러니까 대상들을
대상화해서 그걸 통해서 존재에 이르러오고자 하는 문을 두드리는 행위라고 이해하거든요. 그 행위가 사실은 포획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해하기 위하면. 그러니까 존재는 저 너머에 있는 거고 세계 너머에 있는 거고 배를 잡으려면 포획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그 지배라고 하는 것이 소유와 존재를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약간 좀 이해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뭔가 포획을 해야 잡는 건데 잡으면 사라지는 것 그럼 거기서 우리가 두드린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포획하는 자, 지배하는 자는 금방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와 존재 이제 대립적인 거죠. 에릭 프롬의 설명처럼 소유냐 존재냐,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존재를 할 수 없고 존재하고자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애가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자는 문 너머에 있는 것에 이러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지 문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건 문을 소유하고 문을 지배하고 문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 문 너머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근데 소유하고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넘어 있는 것도 지배하고자 하면 지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이데거 말로는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로서 이 자리를 내어줘야만 은폐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을 걸고 그때 그래서 존재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은폐된 것들을 은폐된 것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출현하고자 하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만 마침내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존재가 이제 함께 세계 속에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배의 본능, 지배의 계기라고 하는 아까 슈팽글리 얘기는 지배의 계기라고 했어요. 눈이 지배하시고 대상화시키고 하는 그 계기로부터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다음 문장에 아르케와 테크네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르케인 근본은 여기에서 이제 두드리기는 하는 행위고 그걸 테크네로 붙잡는 것이 그렇죠. 건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하이데거의 얘기와 연결되어서 서양 건축의 역사가 그 장식의 역사,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어떤 시각 어떤 대상화. 대상화하고 존재자로서 어떤 표상 논리에 의한 존재자로 포획하기 위한 그렇죠. 건축의 역사가 어떤 시각을 통해 포획하려고 하는 역사가 아닌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다 보면은 그 서구 건축의 시원은 이렇게 가리키는데 우리가 보는 서구의 건축들은 대체로 거의 대상화된 건축이고 실체주의적인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자여에서의 그 무의가 바로 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를 드러내고자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꾸밈이 없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네. 그런 것들에서 빠지는. 그래서 그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보이도록 그 젊은 건축가 이제 이렇게 그 벽면이 푸아 건축께서 그때 교수님께서 그 평단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그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건축이 어떤 이게 뭐 한국 건축의 어떤 그 잠재성이라고 제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동아시아 혹은 어떤 그 서양과 다른 어떤 우리가 어떤 건축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했거든요. 선생님 그 교수님께서의 그 비평의 말을 어떤 동아시아의 사상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좀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좀 건축의 새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길이 있을까요? 나는 그게 동아시아와 서구 문명이나 또는 문화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인류 모든 문화와 문명 속에 근저 속에 존재하고 있는 높은 정신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서구는 보이는 것을 이제 만들죠.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피어런스죠. 어피어런스를 만드는데 베트남 말했듯이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도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술은 진실도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서양에서 그 우리가 늘 지사 때 그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즐겨 말했던 얘기가 이제 건축의 언어는 기하인데, 그럼 기하가 무엇이냐? 예, 지오메트리는 지오는 땅이란 뜻이고 메트는 재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잴 수 없는 것을 잴 수 있는 것으로 잴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악한 의미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붙들어서 그 측량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붙들어 잡아 보자. 하늘을 이제 땅에 번영해 보자. 하늘을 땅에 기하고 옮기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서구에서도 여전히 금방 말한 것 동아시아 전통뿐만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면 그 질서, 그 기둥을 통해서 그 신을 불러오는 거였고 그 신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신은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서양의 문명이나 동양의 문명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고자 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었지 정말 보이는 것 자체의 직장에서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초월자가 없어지고 신이 죽고 이러면서 오늘날 이제 거대한 지구 문명이 이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지 이것은 동아시아적인 방법이고 이것은 서구적인 방법이냐라고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아시아적인 방법을 질문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묻다 보니까 이건 좀 우리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이제 서양의 문화를 처음으로 이제 동아시아에 번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배워서 한자를 배워서 서양의 문화를 스스로 이제 번역을 해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거의 중국인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래도 결국은 중국인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과 그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불교의 선사들을 만나면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이론론적인 세계관에 어떤 충돌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동아시아의 문명과 서양의 문명의 어떤 지금은 이제 서양이 이제 동아시아의 문명을 오히려 다시 변증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제 늘 이론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했던 동아시아의 그 사상을 이제 서양 사상사도 이제 이론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왔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 차별성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건축이 없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무의라든지 동아시아적인 그런 사상이나 접근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도 우리가 눈을 포기할 수 없는데 과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꾸미지 않고 다시 말하면 꾸미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거를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미 그런 접근 자체도 하나의 그런 무의라든지 뭐 자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구화시켜서 그걸 위해서 활용하는 방식의 하나로 접근을 한다면 그건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보이는 거를 포기할 수 없다면 보이는 거 안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비틀러가 뭐 언캐니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도 과연 건축 자체가 언캐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건축은 없고 그런 공간도 없다. 다만 어떤 공간이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맥락 속에서 그런 기분을 만약에 그게 일종의 경악이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기분을 깨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의 무의가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도구화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도구화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예컨대 비들러가 이제 그 엉켜니한 건 주어는 없다. 엉켜난 공간도 없고 엉켜난 해수는 그냥 마음하고 연결되어서 엉켜니 힐링이 생기는 주체의 그 마음의 상태, 미합적 상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게 엉켜니지 그 대상 자체가 엉켜니한 건 엉켜니한 건 주고 만들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이제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얘기를 꺼냈으니까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엉켜난 건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신집이고 이제 기가 많이 몰려있는 영험한 돌멩이가 있고 영험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엉켜니한 거예요. 엉켜니하기 때문에 이제 비들러의 사유 속에는 소위 말하는 동양적 우리가 말하는 동아시아적 사유가 빠져있고 서양이 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서구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객체와 주체가 있다면 주체와 객체가 함께 만나야지만 뭔가가 발생하지 객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주체와 상관없이 아까 말한 엉켜니하고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주체 객체는 이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서양에서는 그거를 초월하던 기의 흐름이 있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왕은 이기 이윤론을 주장했고 이기 이윤론도 있는데 동양에서는 초월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초월성은 없어서 모든 것들이 만물이기 때문에 다만 만물 속에서 이와 기가 분리되느냐 안 되느냐는 오랜 논쟁을 했고 기대성 씨하고 이제 이황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수십 년간의 그 논쟁 끝에 이황이 대학자가 기대성의 논리에 좀 말려든가보다 좀 승복하는 기대성 논리를 갖다가 우시했던 거죠. 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개를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지만 세계 전체를 인간의 그 삶 자체를 또는 존재를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말한 그 문제와 지금 말하는 그 문제가 거기서 어떤 판가름이 나지 비들러의 사유 속에는 그 서구라고 하는 암묵적인 절대적 권위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들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데카르트 이후 주체객자가 이제 엄격히 따른 우리는 주체지. 그런 시각에서는 또 그 논리는 또 승인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곧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뭐 인트로 환영합니다. 누구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틈에 제가 진도를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건축을 최고 문헌으로 돌아가서 아르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얘기했다. 이 텍스트에서는 두 번째는 건축가가 제시하는 권위 있는 건축가의 언서를 빌어서 건축을 묻고 있어요. 건축을 질문하고 있는데 이제 유명한 비스필비스의 3요소 건축 비스필비스는 건축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피리미타스, 유티리타스, 베누스타스라고 하는 정보성, 유용성, 아름다움에 대한 교과서적 기술을 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재미나게 다른 그 후대의 건축 이론가들이 강도, 기능이라든지 뭐 견고성, 유용성, 기쁨 등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하다라고 밝히면서 하는 얘기가 기쁨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왜 건축의 아름다움의 기쁨인지 설명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그 감각이거든요. 네. 아름다움이냐 기쁨이냐는 긍정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라 스피노자에 따른 그게 이제 그 존재를 명령화시키고 또는 그 비틀비우스의 관점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그거로서 감각이 탁월한 대상 앞에서 감각에 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틀비우스는 그 베누스타스를 통해서 식민지를 굴복시키고자 했던 하나의 그 식민화의 도구였다고 봐요. 베누스타스가 아름다움 앞에서 굴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를 딱 서구 건물을 지어서 딱 보고 와 돌로 이렇게 멋지게 해주고 하면 이제 그 식민지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우리 타고난 아름다움을 해서 굴복하는데 우리는 기껏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미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라 했지만 그 개념을 번져간 과정을 보면 거기에 이제 기법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감각의 크기예요. 네. 감각 크기라고 그 감각 앞에 무릎 꿇거나 감각이 나를 기쁘게 만들거나 해서 나의 존재가 영롱하다는 그래서 이제 기법이라고 번역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슬리반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경고성이 이 기능으로 변해버리고 형태, 구조, 뭐 기능, 미 이렇게 이제 그 대학 가면 건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해서 비로 바뀌어버리고 확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성도 이제 기능으로 바뀌어버리고 아니 유틸리타스가 기능으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구조로 바뀌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간단하게 바뀌어버리면서 본래 비트루비우스가 말했던 건축을 이루는 어떤 그 힘들의 자산들이 굉장히 납작하게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썼던 거예요. 제가 그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 챕터에 나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그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토스적인 건축과 뭐 파토스적인 건축과 그리고 로고스적인 건축 이렇게 세 가지. 건축십서 잠깐 얘기. 죄송해요. 요거 맞아요.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3요소 10서의 3요소에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몇 페이지예요? 79페이지 보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기쁨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영능을 강화하는 파토스다라고 했을 때 미가 파토스로 이해될 때도 있고 또 로고스가 또 미에 연관될 때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까 그 로고스 말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도 또 미에 관계된 적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와 관련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한 몸이자 두 몸이고 플라톤 이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제자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이제 프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것이 가장 탁월한 철학자죠. 그 사람은 동방을 많이 이제 문화를 경험하고 동방서적 철학을 많이 배워서 소위 이제 오늘날 그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만들게 된 장본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방 말한 그 세계가 하나에서부터 나오는 세 가지 빛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서구에서 베누스타스는 그 파토스 감각에 관한 거예요. 미학이라고 하는 용어도 원래 우리는 미학이라고 번역했지만 감각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아인슈테이시스가 감각이라고 하는 건축도 우리가 알다시피 신태부터 수많은 이제 건축의 서요는 감각을 정리하는 자가 이제 건축가야. 네. 건축이라는 것 감각의 감각의 질서, 감각의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자가 이제 건축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는 베누스타스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 베누스타스를 떠받쳐주는 것이 유틸리타스며 피르미타스인데 그만 말해 에토스와 그 로고스가 이것이 하나일 수가 있느냐라고 했으면 이미 분리돼서 칸트 이론은 그 세계가 다른 우리가 건축용어로 아닌 철학용어로 다른 질서에 속해요. 감각의 질서와 로고스의 질서, 파토스와 로고스는 다른 질서에 속해요. 그다음 에토스도 다른 질서에 속해요. 이제 다른 신급에 속해버리고. 제 질문 그 세 개가 이 미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미는 파토스라는 영역에 존재하는 그 세 가지가 다른 신급으로 이제 이미 분화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플로티누스까지는 그까지를 하나로 묶어버려서 하나에서 노는 세 가지 빛이라 그 하나를 잡고도 들어가면 그 세계는 하나로 만난다고 봤어요. 플로티누스는 그게 이제 더 원너스인데 근데 플로티누스 이후로 넘어오면서 세상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면 마침내 그게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게 칸트라고 보는 거죠. 네. 순수이성, 실천이성, 실천적 판단력 비판하면서 그 세계가 완전 분기되고 그 분기에 의해서 대학 교육이 형성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다 문화되고 분교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세계를 하나로 만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여쭤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그 세 가지 유형의 건축가가 나열이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루이스 칸은 파토스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곧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비트루비우스가 경고성과 유용성과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을 파토스로 배치하면 그
그 건축을 나타내는 건축 작품에서 나타내는 그 세 가지 유형은 건축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어딘가에는 이제 세 가지 바구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유. 재활용 쓰레기통이면 플라스틱에 넣을 건지 종이에 넣을 건지 할 것처럼 이 세 가지 바구니에 이 그 파토스와 로고스적인 건축과 그리고 왜냐하면 건축이니까 건축 작품의 결과물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면 이 세 가지의 결과물인 로고스적인 건축가들, 파토스적인 건축가들 그리고 에토스적인 건축가들을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결국 들어갈 거는 이 베너스타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너 들어갈 쓰레기들 같은데 쓰레기인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셋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논리적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건축을 성립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누스타스의 특질인데 아마 그 이제 이 초반에 베누스타스 이제 그 뭐죠 강. 강을 이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로 나누신 거랑 아니요, 그렇게 나눈 게 아니죠. 뒤에 이제 건축가를 그렇게 세 그게 아니라 개로 나눈 거랑 그거랑 다른 다른 점은 거죠. 아닌가요? 완전히 다른 거죠. 경고성과 유용성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게 건축의 세계다라고 비툴비우스가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이지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파토스적인 그러니까 감각적인 감통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하고 질문을 여쭤본 건데 그게 이제 이 세계는 많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토스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의에 대한 얘기는 사실 모든 알미 출현하는 어떤 근본이 경인데 거기서부터 알미 출현하고 그리고 또 그 알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알미 경의에 아름답지. 의해서 경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면 이 파토스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거기 그것과는 조금만 상이하게 감각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항상 표현의 하나의 욕망 그런 거라고 느껴져요. 텍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표현의 표현 욕구. 욕구가 계속 발현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경고나 유용하고 다르게 개인의 내면의 표현의 욕구, 인간의 그쵸. 내면의 표현의 욕구. 근데 이제 경고나 유형은 그걸 다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제 이면에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거는 이제 그 나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 동의를 하는데 하이데거의 얘기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분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분은 파토스거든요. 그쵸. 어떤 감정복에서 어떤 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풍토와 인간의 정책이라든지 뭐 아까 슈펜글러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어떤 풍토, 어떤 기운의 값싸이, 어떤 감정 속에 있는 나라는 그런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이런 그래서 어떤 기분에 사로잡힌 존재고 나는 그 기분에 의해서 우울한 철학이 나오고 기쁜 철학이 나오고 명랑한 의중이 나오고 명랑한 윤리가 나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거대한 기분에 감사가 있고 거대한 기분이 이제 건축이 만들어내야 되는 궁극적 목표라고 서구에서는 설정해 왔고 그런 면에서는 그 전체적인 기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파토스 하나로 다 지배하기는 어렵고 파토스보다 좀 더 큰 존재에 대한 기분을 말하는 세에 대한 기분을 말하는 거. 파토스는 이제 하나의 개인이 사물 속에서 느끼는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하고 이제 차원에서 파토스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파토스의 영역을 그렇게 키우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논의를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감정의 얘기로 이제 국한시켜야 되지 않느냐. 문화 선생님 아까 내가 인트로 강의했는데 예. 네, 건축 전그 질문이라기보다 하나의 떠오르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이 건축 실서의 세 가지 미용강을 처음에는 미용강의 번역어가 바뀌어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어온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당대의 건축의 의미 변화를 그렇죠. 예, 탐색해 볼 수 있지 그런 않을까. 거죠, 그런 거죠.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루비우스부터 알베르티로 내려온 전통은 이미 따뜻한 오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후진, 그 후속적인 여진들이 또한 천년을 지배했다면 그것도 그 이제 소멸돼가는 혹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랭코라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혀 엉뚱한 쪽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마틱 인터벤션이라는 프로그래마틱을 통해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머지 형식은 정리하는 걸로 끝나고 있는 뭐 등등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이 그 컨틴전트한 그 이벤트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초기에 그 랭코라스가 가졌던 의도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다이어그램화 시키느냐라고 하는 노리로 기울었겠죠. 그런 식으로 그 비트루비안 알베르티 전통은 세후에서 한 2000년 정도에서 이제 거의 종지부를 찍은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건축이 이제 감각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에토스나 또는 새로운 영역들이 그만 말하는 다른 영역들로 열릴 수가 있다. 로봇으로도 열리고 등등한다고 보죠. 그래서 20세기에 출연한 건축가들 중에서 특별히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삶의 그냥 직접성의 삶의 변화 속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출연한 것도 사실 20세기인 거죠. 그전에는 이런 건축가가 없었고 그 집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작품으로 본 것도 서구에서는 얼마 안 돼요. 집을 하나의 건축 작품으로 보게 된 것도 얼마 안 된 거죠. 그전에는 건축을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을 집을 작품으로 작품으로 보게 얼마 안 된 거죠. 그럼 여기 그 아까 교수님께서 그 이제 그 베누스 그 유틸리타스 그다음에 포미니타스 베누스타스를 강도기능 2로 이렇게 그 리스 설리반이 형태를 리스 설리반의 언명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축소화시켰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빅토리아 시대 때만 해도 단단함 자체 지금 피라미타스 경고성 자체가 견고하게 보여야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보이도록 구조적으로 보여야 돼요. 무거워야 되고 그렇지 그렇게 가볍게 했는데 그게 이제 미균형 형태가 되면서 구조 계산이 되는 그렇죠 납작하게 이제 바뀌어온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출연했던 그 자체에서 의미가 많이 빠져버린 그런 거죠. 우리 원래는- 누구도 경고성에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구조만 생각하니까 지금은 많은 의미가 빠진 거죠. 그 아드로크로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원형은 튼튼하게 보여야 돼. 안전하게 보여야 돼. 보여야 튼튼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그거는 많은 건축가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능주의가 들어오고 현대 이제 문화, 그 소위 말하는 제2기계 시대가 열리면서 기능주의라고 하는 막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기능으로 납작하게 변해서 기능으로만 끝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모두 철학자가 플라톤의 수석이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렇죠. 그 최초의 그 아주 통찰력 있는 그 시대 해인들은 그걸 얘기를 했는데 항상 오해와 오독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주석들을 한 거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비트루비우스가 한 게 난 교과서에 보니까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그 빠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더하기는커녕 항상 빼오고 놓치고 실수하고 한 역사가 아닌가 잃어버려요. 이래놓고 꼭 다시 찾아버리고 다시 찾는데 원본은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미메시스를 해도 원본성을 추구할 수 없는 지경이 온 거 아닌가 이런 늘 생각이 뭔가를 잡아보면 가난해져. 가난해져. 줄어들고. 풍부해지죠. 왜냐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빠진 건 있는 거야.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교과서성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타이틀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건축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질문은 늘 그 경고성, 그 유용성, 아름다움 이것도 하나씩 보면 더 놓친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할 만큼 중요한 주제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이제 무거움이라고 하는 그 무거움 성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대단히 재밌는 주제일 것 같거든요. 뭐 거기까지 너무 깊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비트루비우스 때를 보면 그 지금 말하는 비례가 이제 감각을 만드는데 그 배치도 비례에 속했어요. 이게 형태만 비례가 아니라 배치가 비례죠. 배치도 방의 크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비례였어. 비례가 근데 그 비례는 이제 우리는 형태 안에서 비례를 보게 그렇죠. 뭐 인면에서 뭐 그렇지. 상의
강약, 그래. 강강약, 중간약 뭐 그래, 이래야 모아보면 되는 이래.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또 유용성에서도요. 유용성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비트루비우스의 숨겨진 놓친 것을 찾은 건지 아니면 이에 반한 건지 여기 주석에 13페이지 잠깐 보니까 지금 빨간색 보이죠? 이 10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쓸모없는 것들 예컨대 백합과 공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러스킨 건축은 쓸모없음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해왔는데 쓸모없음이래. 그럼 유틸리타스는 유용성인데 쓸모있음인데 쓸모없음을 얘기했다는 건 비트루비우스가 유용성을 그러니까 유틸리타스를 얘기할 때 쓸모없음을 포함한 유용성을 얘기한 건지 그걸 찾은 건지 아니면 이에 반한 무언가가 더 있는 건지 또 궁금해졌어요 지금 방금. 이제 그 비트루비우스가 말한 유용성은 그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이제 이 러스킨 시대 때 러스킨만 해도 이제 그 탁월한 문학 비평하고 탁월한 문학 문장가죠. 그 시대에 그 러스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그 축을 훨씬 넘어서 명령해서 다루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비트루비우스가 기술해 놓은 것을 유용성을 보면 지금은 그 유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유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 알겠네요. 그러면 그때도 놓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비트루비우스는 여전히 정답을 한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비트루비우스가 그 비트루비우스 책을 읽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도 아마 썼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낼 것 같은데 이제 하늘의 총총 별을 바라보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용한 거야. 그게 유용한 거야. 왜 유용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유용한 유용성 하지. 그게 이제 존 러스킨이 얘기한 그렇죠. 쓸모없음이거든요. 이 시대에서는 그 쓸모없는 것인데 그게 이제 쓸모있음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놓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쓸모없음의 쓸모있음인 거예요. 그렇죠. 쓸모없음의 쓸모없음을 존 러스킨은 아니 쓸모없음이 쓸모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유틸리타스는 쓸모없음에 대한 생각을 해서 쓸모있음을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왜 이걸 제가 질문했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여전히 유효한가 지금 우리가 챕터 3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서 자꾸 이게 아까 폴리테크닉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기분 나쁘게 든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루비우스의 그 이제 변명을 그러니까 뭐죠? 숨겨진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폴로지죠. 소크라테스 변명제라고 그쵸. 변명해야죠.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미타스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유용성도 쓸모없음에 쓸모를 포함한 거니까 이것도 오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건 그 페이퍼 아키텍처 얘기였거든요. 페이퍼 아키텍처를 보면 우리가 지금 페이퍼 아키텍처는 진짜 건축은 건축성이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짓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걸로 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경고성과 유용성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적인 구조 해석된 구조와 실제로 사람이 기능하는 그런 기능성에 우리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빨리 단거리에 화장실을 찾는다든지 이런 유용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냐라고 난 뭔가 지적 혹은 공격 혹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비트루비우스는 해안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확실히 그걸 포함한 답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알다시피 그 1911년도 그 빵과 장미에 관해서 얘기가 나면서 캔노치기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시로도 나오고 노래도 많이 나오고 빵과 장미잖아요. 빵은 몸에 유용한 거야. 기능적이야. 근데 장미는 정신에 기능적이야. 정신에 유용한 거야. 근데 이제 기능적인 그 물질적이고 물질주의에 따라서 물질주의는 정신을 이제 빼뜨려야 물질주의가 승리할 수 있고 과학은 그래야 흘러가니까 그게 따라보면 그게 기능적이지 않은 거야. 내려가는 것은 그건 정신의 만족이거든. 정신의 기능이거든. 정신의 기능에 부합하는 거지 요구에 육체의 기능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현대 문명이 그만 말하는 이제 빵과 장미를 장미는 기능적이지 않고 돈도 안 되고 쓸모없는 거. 그런 면으로 이제 점점 물질주의 문명이나 문화가 건축을 이렇게 드라이브 해나가면서 그 기능이 납작해지고 결국은 오늘날은 이제 유틸리타스를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지경에 오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건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건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건축의 요소들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 빠져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반윤리적인 게 윤리적일 수 있는 그치. 상황에서 가장 비건축적인 비건축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장 비건축적인 게 건축적이다라는 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건축에 반한다는 거지. 그렇죠. 진짜 건축에 있는다는 거. 지금 반시대적인. 반시대적인 그 대체 얘기는 그거랑은 무관하게 시대 무관한 것 아닐까요? 저희 비트루비우스의 그 건축 십서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때 말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거의 알베르티가 살았던 시대에 그 발견된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근데 아니 발견은 그 몇백 년 전에 됐는데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는 그 고대 문명을 다시 재부활시키는 작품이죠.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루비우스의 생각을 다시 상징시킨 재발견한 그 시대지 실제 그 문헌이 르네상스 때 발견된 건 아니고 수도원에서 그렇죠. 수백 년 전에 중세 때 중세 발견된 거라 발견된 시점을 알베르티로 보면 안 되죠. 그한 1000년 그렇죠. 그쯤에 1000년쯤에 수도원에서 발견된 그렇죠. 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발견된 거죠. 그럼 보면 이 건축의 서양 건축의 역사를 이제 뭐 거의 2000년이라고 이 책 때문에 거의 2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만 정작 이 책은 한 1000년 전에 그런 거죠. 발견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서양 철학사의 그 철학사를 보면 그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이제 이제 아랍에서 이제 중개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서양 문명으로 이제 전달해 가는데, 근데 건축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공백기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이론에 있어서의 그 공백기가 10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쭉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건축 그렇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건축은 오랫동안 도제를 통해서 전수되어 왔던 기술이나 생각들이 구조문화가 돼서 문헌이 그 이전에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이전 문화는 계속 존재했겠죠. 근데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이제 그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느냐 그러지는 않고. 글로 최초로 정리된 책들이 그때 발견된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분과도 그렇겠지만 중세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게 다 종교에 의해서 그렇죠. 지배되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그 당시 그때는 또 이제 플라토니즘에서 아리스토텔리즘으로 바뀌면서 신학도 이제 두 가지 변동을 하게 되죠. 신학도 다시 이제 새로운 국민을 맡게 되고 교부 철학이 알다시피 생기고 그러다가 뭐 이제 중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르네상스로 빠져나오는. 어떤 사람 중세 시대 때를 또 좋은 의미로 바라보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 중세를 암흑기로 보니까 그런 의미죠. 그러면 건축적으로도 중세는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건축은 끊임없이 그 일종의 기술적으로는 대공간을 만들어내는 역사잖아요. 끊임없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볼트가 만들어지고 볼트가 더 큰 볼트로 변하고 뭐 기술적으로는 계속 넘어왔지만 중세시대 때는 암흑기라고는 볼 수 없죠. 중세시대 때 이제 교부철학이 오히려 건축과 그것을 새로운 윤리로, 새로운 그 이념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정리를 해서 이제 도산학다 나오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접어들어서 폭발적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면 중세시대 때는 또 다른 또 공헌을 하긴 했다고 봐요. 고딕 건축이 다 중세. 그렇죠. 그게 좋은 거니까요. 그 지금 얘기하는 비트루비우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세 번째 건축의 정의가 예술 건축가들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냐에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축은 예술이다 얘기해서 건축이란 그 블레가 이제 지금 얘기하던 그 비트루비우스를 까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떻게 까느냐. 부울레와 르두 시대만 되면 이미 그 사람들은 계몽주의잖아. 고전을 까는. 계몽주의가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전의 근거에서 세계를 다시 이제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계몽주의 시대 때는 그 이전의 모든 시대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뭐 아마 지금은 더 계몽주의보다는 더 이성이 이미 약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성을 발견해서 이성의 정조에서 세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어쨌든 이 챕터는 건축은 예술이다. 이거에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지는 건축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블레는 뭐 단지 보조적 예술일 뿐이다. 존 러스키는 꾸미는 예술, 정신 기능이 없는 그리고 기쁨에 공헌한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렇게 마들 프로스는 겨우 무덤과 기념비만 예술에 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저는 이제 외국 뉴스를 잘 못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무슨 예술이냐 하는 건 여기 집단에서만 예술 얘기하지 어디서 건축이 예술이다라고 엄명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거나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세계적 조류나 인식하시는 바에서 건축은 예술이다라고 하는 이 엄명의 많은 나열 중에 어디쯤에 게이지를 두시고 계신가요? 그건 뭐 내가 여러 번 밝혔듯이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는 가장 간단한 일종의 기표가 또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프린츠크 상의 결정 이유가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움직여서 하나는 새로운 미학 실험 시대의 조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끊임없이 이제 건축이 예술로서 밀고는 이제 프랑케리가 대표적이죠. 프랑케리가 있다면 이 한쪽에서는 알다시피 소셜리즘적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조건과 소셜리즘적인 측면에서 인간 사회적 측면을 주장해 나가는 거죠. 이 양대 산맥에 있어서 지금도 전체적인 건축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막강한 특히 미국에서는 이 미국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에 속한다고 봐야죠. 아랍에나가 이쪽에 속한다면 이쪽은 이제 뭐 막강의 예술을 주고 한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지. 한국은 그 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에 학습의 문제가 있었고 디시플린의 문제, 아직도 디시플린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은 참 슬픈 얘기지만 건축가는 공학이 아니고 공대 밑에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스스로가 논리를 범하고 있잖아요. 건축가 교수 치고 건축이 공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건축공학과 교수는 몰라도. 그러면서 공대 밑에 있잖아요. 이런 자가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건축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되고 저렇게 주장한다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참 딜레마인 거죠. 선생님의 이런 말씀에 붙여서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의 이 예술인가에 대한 답변을 써주신 걸 잠깐 읽으면 발터 그로피우스가 바우하우스 교장 건축은 공학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예술이라는 얘기죠. 미스 반데로에는 건축은 공간으로 번역된 시대의 의지다. 그로비제는 건축은 빗속에 조합된 덩어리의 정확하고 훌륭한 놀이 연출이다. 예술이다. 야콥센은 건물이 건축이 되면 바로 그것이 예술이다. 건물에 이제 문화를 더해야 건축이다라고 얘기하는 정의가 있죠. 그렇죠. 마라간도 그 환경 블라블라블라 환경 좋은 존재를 만들어낼 때 하나의 예술이다. 필립 존스는 건축은 예술이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건축은 공간 낭비법의 예술이다. 이 낭비라는 단어도 참 지금 아까 쓸모 없으면 쓸모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오스카 니마이어는 건축은 창안이다. 나의 건축에서 나는 놀라움을 모색한다. 프랭크 게리는 블라블라블라 예술로 보양된다. 혹은 적어도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부른다. 리차드 마이어는 여러 가지 권한 추미 등등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 건축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고스적인 건축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건축가 루이스 칸을 얘기하고 레온 크리에를 얘기하는데 이 지점에서 그 한국 건축가도 어딘가 들지 않으셨던가요? 여기서 안 드셨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지금. 이 책이 아닐 거예요. 이 책이 아니구나. 어디선가 있어요 여기? 있죠. 본 것 같은데 못 찾겠어. 김인철. 그러니까 어딘가 나왔어. 있죠. 주석으로 여기 부분에 있는데. 주석은 하나? 있어요. 네. 한국 건축가를 여기 철학,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러니까 철학적이냐, 삶윤리적이냐, 아니면 그 감각 예술적이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어딘가에 한국 건축가들을 배치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에 승효선 선생님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건축가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선생님 그 혹시 누가 그러는데 당신은
로고스적인 건축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냐, 파토스적인 건축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냐, 에토스적인 건축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사적인 면에서. 근데 두 분은 제가 얘기한 것 같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승효선 선생님은 로고스적인 건축가라고. 그건 이제 이종호 선생님이 그렇게 썼어. 그래갖고 네. 내가 그래서 딱 그 묻자마자 승현 선생님이 나 파토스지? 딱 그렇게. 그러니까 승효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렇지, 거잖아요. 정확하지. 그래서 이제 이종호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쓰셨어요. 어딘가. 그거는 네. 옛날에 내가 그 아이자의 버린 얘기하면서 그 고슴도치와 여우 얘기 여러 군데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해요. 톨스토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고슴도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고슴도치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여우거든. 그렇듯이 내가 파토스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자. 아,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자. 항상 그 이중성이 있어서 그거는 여우와 그 고슴도치에 관한 얘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는 뭐 여우가 되고 싶어, 나는 고슴도치가 되고 싶지만 그 사람 영혼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 주장이 또 맞는 것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반증적으로 역설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누군가의 안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의 버린 이후에 해왔던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예. 톨스토이가 대표적이에요. 선생님이 그 비평가로서 그렇게 비평하는 건 선생님의 의무인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개인이 얘기한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제가 중간에서 느낀 거는 누가 봐도 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뿐만 아니라 말로 자신을 세웠고 말로 자신을 건축가로서 이게 사회에 전도했고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입지를 문화적 입지를 또 만들었고 그 말씀이 빠졌으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로고스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수위를 낮춰서 말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 언어가 없었으면 빈장이 아니라 뭐라든지 오늘날의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언어로 지문이라든지 뭐 이걸로 자꾸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여우다 이래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우가 아니라 저는 다르게 해석하기로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 진리를 앞세우는 그 건축가의 분야가 무언가 부정적인 언어로 묘사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 동일하게 파토스적인 거, 에토스적인 거, 로고스적인 게 각각의 고유한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책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루이스 칸이 로고스적인 거에 배치한 걸로 봐서는 그게 아나로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을 때 파토스적이라고 했을 때는 욕심쟁이시구나. 분명히 본인도 이제 로고스적인 게 분명한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파토스적인 게 분명히 있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 세 가지가 하나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니 그 강한 내면, 특히 건축가가 예술 작품에 파토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토스적 감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쟁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담으로. 예컨대 조병수 선생은 이제 굉장히 파토스죠. 어떤 그쵸. 조병수 선생은 거의 파토스.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디테일 보고 만지고 텍스처 만지고 재료 갖고 계속 그것에 승부를 걸지 이 전체를 통해서 뭔가를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지는 않죠. 네. 제가 여전히 못 찾아서 그런데 그래도 얘기가 재밌게 나왔으니까 김인철 선생님은 어디에 대상했었죠? 김인철 선생님 찾았어요? 건축가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페이스북에서 건축가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토론을 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직능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로서의 그 직능인으로서의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가로 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끼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 얘기가 여기 있고요. 건축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축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리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인철 선생처럼 사회에서는 뭐 라이센스 가지거나 뭐 하면 다 건축가라고 생각하는. 그건 건축가도 아닌데 이 건축가를 정말 건축가가 생각하는 건축가로 볼 것이냐, 그 대중이 생각하는 건축가로 볼 것이냐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수준의 차이고 어느 정도의 영역을 이제 우리가 가수끼리도 제가 진짜 가수야라고 하듯이 이 사람 진짜 건축가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게 너무 이제 만연화되고 보편화돼서 일반화된 용어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게 2장에 그건 3장이 아니죠. 2장에 아, 2장이구나. 네, 아, 그래서 3장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게 있었구나. 새 영혼의 건축가에서 바로 나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로고스적 건축가, 삶을 사랑하는 에토스 건축가, 인간의 내면을 사랑하는 파토스 건축가. 그러면 이제 3챕터 3 이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푸시가 돼야 책을 읽는 거야. 물론 이제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읽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읽히네요.